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또 미군의 그 F-22 최강의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면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들어와서 한국 공군과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이 일 절대로 가벼운 일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전략자산인 B-52가 한반도에 전개됐죠. 제주도 남쪽 한국 방공식별구역 안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미 공군에서는 오키나와에서 발전한 F-22가 참여했고 한국 공군에서는 F-35와 F-15가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F-22가 같이 왔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제 이게 벌써 한 달 사이에 거의 두 번째거든요. 미국 전략 폭격기가 온 게.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이제 자주 오게 되면 말하자면 미국 전략 폭격기가 이제 한반도 껌딱지가 된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면 의외로 결과는 러시아가 쪼개지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그 같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는 지난 11월부터 F-22 12대가 일단 6개월 동안 수주 간격으로 순환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한 대 한 대의 관점에서는 뭐 한 3, 4주 있다가 돌아가는 거지만 전체로 보면 항상 12대 안팎의 그 F-22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6개월 동안 F-22가 상시 배치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F-22가 이토록 장기 배치되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도발을 둘러싼 현재의 국제 정세를, 현재 동아시아 정세를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러한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것을 설명하는 미국의 방식입니다. 미국은 역시 미국입니다. 굉장히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거 수주 동안 출장할 뿐이야. 네, 맞죠. 한 대의 관점에서는 수주, 뭐 2, 3주, 뭐 3, 4주, 수주 동안의 출장일 뿐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어느 한순간이든 6개월 동안은 F-22가 12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유는 또 이렇게 둘러댑니다. 미국이.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F-15가 너무 낡았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땜빵을 해야 되는데 뭐 땜빵할 게 마땅한 게 없어서 F-22를 잠시 보내두는 거야. 참 능청 맞습니다. 이래서 제가 미국을 좋아합니다. 이 기술 잘 익히면 인생 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일찌감치 익혔으면 제가 아마 많이 뭔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동안 세뇌 탈출은 이 핵무장도 아니고 전술핵 배치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핵무장은 NPT 탈퇴이기 때문에 후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술핵 배치는 만약 지상발사 전술핵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무식의 극치입니다. 무식한 소리입니다. 미국이 지상발사 전술핵을 모두 폐기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또한 만약에 전술핵 배치가 지금 이 그림에서 나오는 B-61-12 공중투하 전술핵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는 미군 공군기지가 있는 곳에서는 현재적 잠재적으로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B-61-12 정말 무섭죠. 무늬는 전술핵인데 얘가 지중 폭발을 일으켜서 자기 폭발력 대비 그 파괴력이 공중 폭발을 비교해 보면 무려 한 15배 정도 높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50킬로톤, 그러니까 TNT 5만 톤으로 이렇게 세팅해서 그 세팅을 4단계쯤으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세팅에 그 톤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전술핵을 떨어뜨리면 얘의 파괴력은 공중 폭발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은 750킬로톤 정도에 해당해요. 그럼 거의 전략핵급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늬는 전술핵인데 실제로는 전략핵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미국 공군기지가 있으면 이게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미 공군이 이 동아시아, 이 한국과 일본에는 미 공군이 겹방사리를 하는 공군기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즉 한국군 공군기지인데 미군 시설이 일부 들어가 있는 거. 또 일본군 공군기지인데 일본군은 아니죠. 일본 항공자위대의 기지인데 거기에
미군 시설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그건 무수하게 많고요. 미 공군이 독점 사용하는 대형 공군기지가 한반도에 2개, 오산과 군산, 일본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다고 봐야 되죠. 사실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NCND로 넘어가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과 일본 권역에는 이미 미 공군의 전술핵이 들어와 있다고 보아야 되고, 유럽의 나토와는 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핵 공유 협정을 두지 않을 뿐입니다. 일본은 패전국인데 핵 공유 협정을 두지 않는 거고요. 한국은 뭐 좌좀 좌빨들이 설치고, 거기다가 한국의 요청에 의해서, 절실한 요청에 의해서 한미 그 상호 방위 조약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것이 서로 간에 묵인되어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전술핵도 있었고, 따라서 뭐 특별히 따로 핵 공유 협정을 맺지 않아도 미국 공군기지가 이렇게 버젓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들락날락 하니까 NCND로 넘어가면 됩니다. 유승민, 신원식, 홍준표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핵무장이 어떻고 전술핵 배치가 어떻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었죠. 그러면서 이거는 결국 그런 호들갑 떨게 되면 결국은 이게 그 공중투하 전술핵, 그러니까 전술핵은 공중투하밖에 없죠. 전술핵이 미 공군기지에 있네 없네를 밝혀야 되고, 그게 있다라고 하면 있는 것대로 또 좌빨들이 설치고, 없으면 없는 것대로 배치하라고 이제 소위 우파가 설치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말하자면 그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참다 못한 주한 미 대사가 이 전술핵 운운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위험한 얘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승민, 홍준표, 신원식은 이제 주한 미 대사가 무책임하고 위험한 분자로 공인한 그러한 사람으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한 미 대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골드버그 대사는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All this talk about tactical nuclear weapons, whether it comes from Putin or from Kim Jong-un, is irresponsible and dangerous. Escalation of those kinds of threats or speculation, I don't think help the situation. 네. 여기서 보듯이 이게 그냥 NCND로 넘어갈 일이지 이거를 막 요구하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상 전술핵이 아니면 배치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미 공군기지가 들어가 있으면 잠재적 현재적으로 전술핵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자,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해야겠죠. 그런데 미국의 전략 자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묻은 사일로에서 발사가 되는 ICBM이죠. 미국이 이게 이제 미니트맨이라고 불리는 ICBM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그런데 땅에 묻어놨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한반도로 옮겨올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 또 이런 구덩이 팔 수도 없죠. 예. 그래서 이 미국의 전략 수단 중에, 미국의 전략 자산 중에 우선 첫 번째 꼽히는 지상 발사, 지상은 아니죠. 땅에 묻은 사일로에서 발사되는 미니트맨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한반도에 둘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일단 진실이죠. 그럼 이제 미국의 두 번째 전략 자산이 뭐냐? 잠수함. 이렇게 이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대륙간 핵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잠수함을 미국에서는 SSBN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원자력이죠. 이 대륙간 핵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SSBN을 이제 그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SSBN은 어디에 있다라고 밝히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물건의 성격이. 네, 미국은 14척을 갖고 있습니다. 한 척당 트라이던트, 이건 트라이던트 미사일이라 그러는데, 미사일 발사관은 무려 24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의 트라이던트 미사일은 각각 4개에서 14개의 자탄을 내장하고 있는데요. 통상 4개의 자탄을 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탄이 각각 다른 목표를 때릴 수 있죠. 그러니까 트라이던트 하나 가지면은 24발의 트라이던트를, 아니요,
그러니까 SSBN 한 척을 가지면 24발의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띄울 수 있고 이것은 다시 곱하기 4를 하니까 96개의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그런 거예요. 이게 14척이니까 그 14척만 합쳐도 1400발의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SSBN은 그 물건의 성격이 뭐냐면은 물건의 성격이 그 바닷속에 웅크리고 숨어 있는 물건이에요. 제주 앞바다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숨어 있어도 미국의 입장에서 이거를 우리 SSBN 5척이 지금 제주 앞바다와 동해에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대에게 미리 위협을 가하기 위한 물건이 아닙니다. 상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무서워하는 물건입니다. 상대가 도발을 했을 때 핵전쟁을 일으켰을 때 상대를 석기시대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웅크리고 숨어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또한 그래서 그 위치를 미리 밝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략자산 배치해서 한반도 인근에 배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자산인 SSBN도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딱 하나 남는 게 있죠. 딱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자산, 즉 B1 폭격기, B2 폭격기, B52 폭격기든 전략 폭격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세뇌 탈출은 일찌감치 제가 벌써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이 전략 폭격기가 자주 빈번하게 한반도에 전개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은 이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출장비를 객출해서 주는 것도 아마 좋을 것 같다. 그런 발칙한 이야기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드리고 나니까 천기누설이 돼버린 거예요. 윤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전략 자산의 그러니까 전략 폭격기의 배치라고는 자주 순방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전략 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적으로 배치해달라. 그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그 후보 시절 4월부터 그런 얘기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완전히 그러면 이걸 전략 폭격기를 자주 한국에 들르는 방식으로 하자. 제집 드나들듯이 계속 한반도 상공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놀 수 있게 하자. 그 얘기가 완전히 통에 쳐진 게 지난 11월 말입니다. 지난 11월 말에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드디어 이 전략자산 그중에서 이제 전략 폭격기를 거의 상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그걸 적시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적시로 한반도 인근 상공에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한미 두 장관은 B1 전략 폭격기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오른쪽 사진입니다.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통상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 계속해서 도와줄 주셔서 그럭저럭 세뇌 탈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 B52가 한반도에 왔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북한이 ICBM을 발사하고 하루 만에 B1 폭격기가 한반도에 와서 한미 연합훈련을 한 적이 있죠. 그때는 B1 폭격기였고 그때는 F15가 호위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만에 이번엔 B52와 F22가 한반도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B52가 그럼 한반도에 언제 왔었냐? 지난 6년 만의 일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6년 북한이 한참 도발 시작할 때 그때 한반도에 왔습니다. 그때도 F15가 호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F22 랩터의 호위를 받은 겁니다. 이 랩터는 통상 이 동아시아에 잘 배치를 안 했습니다. 가끔 유럽에든 가는데 랩터는 통상 이제
미국 쪽 기지에 있습니다. 이게 손이 많이 가요. 그 유지 관리하는데. 그래서 알래스카 공군기지에 있는데 그 알래스카 공군기지에 있는 걸 요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대를 순환해 가면서 항상 12대가 유지되도록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랩터가 떠서 B-52를 호위한 겁니다. 앞으로 경애하는 시진핑 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은 국방위원장님께서는 한반도 상공에서 이제 B2도 종종 보실 것을 기대하셔도 좋다고 제가 감히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너무 감격한 나머지 밤에 잠을 주무시다가 요실금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향기로운 오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가끔씩 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그 B2까지 아마 조만간에 한반도에 가끔씩 방문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22 지금까지는 지상 최강의 전투기는 스텔스 전투기는 이제 한 12대 뭐 한 20대 이 규모로 사실상 상시적으로 오키나와에 붙박이로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당분간 유지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 폭격기나 F-22가 북한에만 보내는 메시지일까요? 아닙니다. 북한은 중국의 심부름꾼, 영역 깡패, 괴뢰일 뿐입니다. 북한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야, 정은아, 중국이 너희에게 도발하라고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너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너 가루되는 수 있어. 이게 이 전략 폭격기와 F-22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북한에 그런 메시지 보냈으니까 동시에 중국에게도 어떤 메시지가 가는 겁니다. 우리 진핑의 아저씨, 우리 시진핑 주석께는 이런 메시지가 갑니다. 야, 북한 저게 도발 말이야. 그 핵 뭐 만지작거리고 ICBM 날리고 뭐 탄도미사일 날리고 그거 너희가 시킨 건 줄 다 알아. 북한이 사고치면 너희까지 손보는 수 있어. 너 조심해라. 이 메시지가 중국에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미국은 최근 사실은 거의 처음입니다. 이게 정치인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전략소통조정관 존 커비가 공개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아마 국내 유튜버 중에서는 제가 가장 열심히 그것을 집중 조명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 커비의 그런 발언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윤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로이터 통신과 북한 뒤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이 북한 말릴 힘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잘 알아서 말리셔야 될 것 같다. 굉장히 그 살벌한 검사 출신다운 어법으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런 검사 출신 어법으로 경고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죠. 그래서 그때 이걸 제가 틀어드렸었는데 짧게 줄여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얘기입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북한의 핵 개발과 핵 위협을 제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꾀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는 그거는 뭐 중국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겠죠. 네. 그러니까 북한 핵 뒤에는 결국 중국이 있는 거다. 그런데 북한을 얼마나 제어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도발을 해서 계속 도발을 하도록 만들지 그건 중국이 알아서 할 것이다. 살벌한 말이고요. 뭐 이러면은 제가 이제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윤빠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거의 100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뭐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전부 중국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전부 중국한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B-21 차세대
전략 폭격기 이거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최소 200대 만들고요. 이 폭격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인 무인 그러니까 듀얼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드론은 아닌데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출격시켜서 작전을 수행케 하고 다시 귀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소 200대를 만든다는데 아마 제 생각엔 요새 미국이 돈 쓰는 걸로 봐서는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최소 300대에서 400대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미국이 미-21에 대해서 미 공군의 백본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왜 백본이라고 부르냐? 백본은 이제 척추인데 핵심이란 소리인데 얘가 B2나 B1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얘가 B2와 B1과 다른 점이 뭐냐면 얘가 무시무시한 정찰 능력과 무시무시한 통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가 무슨 일을 하냐면 그러니까 전장에 배틀 매니저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제 네트워크 허브죠. 전장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합니다. 즉 얘가 공중에 하나 떠 있고 뭐 몇 대 떠 있고 그리고 얘가 몇 대 떠 있으면서 얘가 전장의 모든 상황을 정찰하고 감지해서 그것을 관련된 모든 무기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전략 폭격기라고 말할 수가 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얘가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능이 있어요. 클라우드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클라우드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얘가 한 대를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서너 대, 너댓 대가 한꺼번에 가서 그 너댓 대가 서로 임무를 분산해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가상의 기체인 것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임무의 분산 처리가 가능해요. 분산 통합 처리, 분산했다가 통합하는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얘가 거의 슈퍼컴퓨터급의 그런 컴퓨팅 자원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격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까지 존재한 B2나 B1이나 뭐 B52는 당연히 B52는 건 짐꾼이고 그래서 얘가 등장하면서 B1과 B2는 퇴역당합니다. 그리고 그게 두 개 합쳐서 한 60대쯤 되거든요. B1과 B2가 얘가 그 자리에 200대, 300대, 400대가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짐꾼인 B52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런 무시무시한 이제 구조가 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